오늘은 태양광 자연 채광 시스템 중에서 광선반을 이용한 빛의 유입에 대한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빛이 들어와서 선반을 통해서 반사를 하고 또 반사를 하고 해서 건물의 깊숙한 곳으로 빛이 전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양 추적식 반사 장치,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빛은 직진을 하기 때문에 직진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반사를 시켜서 필요한 곳으로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태양 광선을 실내로 유입하는 장치이며 다양한 옵틱 엘리멘트를 이용하여 조명 연출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및 교육시설의 일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한다. 공동주택이라든지 교육시설, 햇빛을 받는 곳하고 안 받는 곳하고는 그 외부와의 그 격리된 그런 느낌이라든지 또는 일사를 받는 곳과 그 인공 조명을 하는 곳에는 그 조도의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빛을 깊은 곳까지 보내줌으로써 환경을 개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반사 거울을 이용하면 빛의 직진성 및 반사 원리에 의해 별도의 전송부 없이 빛을 전달하므로 장거리로 빛을 보내는 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태양 추적식 반사 장치의 예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을 이렇게 받아서 보내고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다 보낸다는 얘기죠. 깊숙한 곳으로. 그래서 이것은 어디로 보내겠느냐 하는 그 의도에 따라서 그 반사 각도를 조절을 하면 건축물의 깊은 곳까지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이러한 그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빛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반사를 시켜서 깊은 곳까지, 여기서 반사를 시켜서 깊은 곳,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의 깊은 곳까지, 이런 뭐 깊은 곳, 지하실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 그 외부의 그 일사라든지 환경을 감지할 수가 없죠. 인지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그 덕트라든지 빛의 통로를 이용해서 직진성을 이용해서 깊은 곳까지 빛을 보내주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그 비슷한 헬리오스탯에서 이런 그 국내에서도 이런 그 사례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마이크로 루버, 이것도 마찬가지죠. 루버를 이용해서 그 빛을 필요한 곳을 보내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것이 블라인드죠. 자연 채광 블라인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태양광의 차단. 우리가 이제 그 햇빛도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받아도 좋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일사가 과도할 경우에 실내 공기 환경을 온도를 높인다든지 또 과다한 광으로 인해 더위를 느낀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그 빛의 양을 차단하는, 그것이 이제 가정에서도 흔히 쓰고 있는 이런 블라인드 같은 것들이죠. 각도를 조절을 해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것이 이제 블라인드이고, 그러한 사례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블라인드나 마찬가지고, 이렇게 더 닫게 되면 일사가 차단이 될 것이고, 또 열게 되면 이제 안으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루버를 이용해서 빛의 양을 조절을 한다. 이것도 뭐 다른 그 사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정식 프리즘.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반사를 해서 이쪽으로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블라인드라든지 루버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절을 하는데, 이것은 그 픽스, 고정된 상태에서 빛이 들어오면 그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례입니다, 사례. 그래서 워터 플러스 라이프 뮤지엄에서, 이건 뮤지엄이라는 건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런 사례들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요소로는 태양광 발전이 있고, 태양광 발전, 태양 지열 활용을 해서, 다음에 최소한의 기계 환기. 이 부분은 뭐 아직 공기 조화를 접하지 않았으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뒤에서 이 환기에 대한 그 시스템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양 장치. 이것은 이제 뭐 차양이죠. 양을 조절하는 거. 다음에 복사 냉난방. 우리가 이제 열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대류, 전도, 복사가 있는데, 복사 냉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복사열에 의해서 냉난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방바닥에 온수 코일을 깔아서 그곳에 온수를 통과시킴으로써 방바닥의 온도를 높이고 그 높아진 온도가 상층부로 상승하면서 방 안에 공기를 덮이는 그런 것이 이제 복사 난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복사 난방이라는 것은 그 코일 내부에 온수가 통과를 할 경우 이 부분이 따뜻해지면서 실내 온도를 높인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난방이고, 만약에 이 안에 차가운 냉수라든지 또는 그 에어컨에서 차가운 열매로 작용을 하는 냉매가 통과를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따뜻한 것이 아니고 차가운, 시원한 온도가 되겠죠. 시원한 온도가 되면 그 온도에 의해서 실내 공기온도를 낮추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은 냉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사라고 하는 것은 열 전달, 전도 대류, 복사 중에 하나이고, 이러한 그 온수 코일 내 온수라든지 또는 냉수 또는 냉매를 넣어서 통과시켜서 표면 온도를 낮추거나 높여서 실내를 난방을 하게 되면 난방이고, 또 차가운 열을 이용하게 되면 냉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 박물관에 적용한 것이 태양광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차양시설, 일조 및 조망,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적용한 설계 요소로서는 용수 절감. 용수 절감. 이것은 뭐 물을 사용을 줄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용수 절감하기 위해서 빗물을 받아 쓴다든지 모아놨다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햇빛 가리개, 태양광 발전, 차양, 이것은 일사량을 조절하는 거죠. 장치, 관계시설. 이것은 뭐예요? 관계시설은 물을 넣고 빼는 시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뭐 조경 같은 것이 있으면 스프링쿨러를 작동을 시킨다든지, 또는 그 배수가 된 것을 수로를 만들어서 밖으로 배출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관계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우수관리,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복사 냉난방, 그러니까 그 복사열을 이용한 반사된 태양빛, 그 다음에 최소한의 기계 환기,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공기조화에서 실내 공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다음에 좀 이따 나오는 그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열이 사실 중요하죠. 건축적으로 여름에 더울 때 그 더운 일사량을 건축물이 받게 되면 실내 온도가 자연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실내의 난방, 그 실내 온도가 높아져서 냉방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러나 외부는 덥더라도 건축물 내에 이렇게 단열을 잘 해서 외부와의 다른 환경을 제공을 한다면, 외기 온도는 뭐 이렇게 30도, 35도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실내 온도는 이 온도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뭐 28도라든지 뭐 이 정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온도를 26도까지 낮추는 데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 그러나 35도를 낮추는 데는 냉방기가 큰 것이 들어가야 되고, 냉방기가 크다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전기가 소모된다는 거죠. 다음에 자연 채광, 이것도 이제 그 햇빛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것이 이제 설계 요소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계 설비 시스템에 이것이 이제 공기조화기입니다. 공기조화기.
그 영어로는 에어 핸들링 유니트다 해서 AHU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시스템을 그 한 선으로 제가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공기 조화를 해야 하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기를 원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사무실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죠. 앉아서 근무를 하게 되면 여름에는 예를 들어서 뭐 26도 정도를 맞추길 원하고 겨울에는 뭐 22도를 원한다. 이럴 경우에 여름의 외기 온도는 어떻습니까? 보통 뭐 32도, 31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32도라고 할까요? 이것이 이제 그 건고 온도죠. 그러면 이 26도로 이제 여름을 생각한다면 뭐 겨울은 생각하지 말고 32도짜리 공기를 26도가 되도록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 그럼 이 안에는 외부에서 햇빛도 들어올 것이고 또는 햇빛에 의해서 일사도 들어갈 것이고 외기 온도 32도와 26도 차이,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벽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단열 여부에 따라서 32도가 26도하고 온도차가 발생한 이 벽체를 통해서 열이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32도, 열이 32도에서 실내 온도가 26도로 맞춘다면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쪽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 아까 설명을 했던 만약에 단열이 잘 돼 있다면 32도지만 여기까지 32도가 전달되는데 단열이라는 건 뭡니까? 열이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단열이 잘 되면 여기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지만 단열이 안 돼 있는 뭐 합판이라든지 이런 거다. 그럼 32도면 여기 온도도 뭐 30도가 된다든지 뭐 31도가 된다든지 이럴 수 있고 또 햇빛을 받으면 햇빛의 온도는 여름 같은 경우에 건축물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승용차에 여름에 햇빛을 받으면 승용차 표면 보네트 같은 데 온도가 어떻습니까? 외기 온도는 32도였지만 실제로는 뭐 상당히 손을 대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뭐 따끈따끈한 그런 온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표면 온도가 이거보다는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26도를 유지를 했는데 이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그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공기조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일정 CO2 농도, 이것도 뭐 아직은 공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뭐 그 실내 환경 기준에 의하면 10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CO2 농도가. 그러면 1000ppm으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을 하면서 1000ppm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는 공기를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환기가 필요한 거죠, 환기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 26도로 맞추기 위해서는 에어컨을 계속 틀어주면 맞출 수는 있죠. 온도는 맞출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생활을 사람들이 하다 보면 호흡에 의해서 공기 퀄리티가 나빠진다, CO2가. 그러면 새로운 공기를 바꿔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밖으로 버리는 거죠. 이게 배기가 되는 배기.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뭐 환기. 다시 리턴 에어다 해서 환기를 하게 되고, 요 공기를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만큼을 외부에서 다시 들어오는 것은 이제 외기해서 프레시 에어라고 합니다. 프레시 에어. FRESH죠. 프레시 에어. 그러면 32도짜리를 또 들여와서 26도를 만들어야 여기에 온도가 컨트롤이 되고 또 거주에 의해서 악화되어 있는 이 CO2 농도, 이것을 이 정도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외기가 들어와야 된다.
요 다이아그램을 요 사진에 이렇게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기 온도, 아웃사이드 에어로 되어 있죠. 외기 온도가 100도다. 그러면 이건 이제 파렌하이트죠. 100도 F.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사우스에스 도시죠, 도시. 그러면 100도는 몇 도씨쯤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산을 100 마이너스 화씨를 섭씨로 하려면 32죠. 곱하기 9분의 5를 하면 이게 아까 이렇게 해봤는데 한 37도?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7도 정도. 그러니까 외기가 37도짜리가 들어와서 여기 62.7도. 요것은 이제 아까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한 17도 정도 됐던 것 같고 17도 C. 그리고 여기는 73.6은 한 23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요 빨간색의 26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건축물의 설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뭐 외국 자료이니까 그냥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히팅 밸브 해서 요건 난방, 노란색. 요건 난방이고 요건 냉방이에요. 그러면 외기 온도가 37도니까 냉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 히팅 밸브, 그러니까 난방을 위한 보일러에서 나오는 더운 물로 들어가는 밸브는 0% 오픈이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난방용 요 배관을 차단을 시킨다. 그 다음에 요 냉방을 위한 쿨링 밸브 요 부분을 오픈을 시킨다는 거죠. 그럼 찬물이 들어가서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코일이 찬물이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찬물이 통과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공기가 통과를 하면서 찬물이 들어가 있는 코일과 열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코일 온도에 의해서 이 공기 온도가 낮아져서 17도 정도가 된다. 그럼 17도가 정도가 되면 17도 정도 되는 공기를 이 송풍기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여기에 그 실내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근무를 할 때 여기를 23도를 유지를 시켜준다. 그럼 23도짜리 공기를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실내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밖으로 버린다. 배기. 그러면 전체 공기를 다 버리면 외부에서 37도짜리 공기를 가지고 와서 17도로 만들어서 보내게 되면 여기서 생활하는데 실내 공기가 23도가 되는데 23도짜리 공기를 다 버리면 37도짜리를 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공기는 깨끗할 수 있는데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0ppm이라고 그랬죠. 1000ppm을 유지하는 정도까지만 버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외기를 들여온다. 37도짜리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은 뭐 공기조에서 나중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대충 뭐 개념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퍼레이팅 그렇게 이런 것을 작동할 때 보면 occupied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요 서플라이 팬, 리턴 팬 이게 뭐예요? 공기를 서플라이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급을 하는 팬이야 이게. 요거는 이제 다시 빼는 리턴 팬이고. 그래서 이런 그 안에 정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한다. 그리고 36.7 이게 뭐야? 여기에 보면 36. 여기 있죠? 이태원의 휴미디티 상대 습도죠. 상대 습도. 그리고 CO2는 437. 그 다음에 리턴 에어 이것이 이제 뭐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비율을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 팬 컨트롤 요거예요. 이 팬의 컨트롤은 예를 들어서 덕트 프레셔 여기서 공기를 이렇게 보내면 이게 공기가 이송하는 통로를 덕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물이 통과하는
통로를 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기를 만들어서 팬에 의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 그 함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제작되어 있는 공기가 통과하는 그 통로, 이 통로의 공기가 지나가게 되면 압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덕트 프레셔라는 게 이제 거기에 압력이죠, 압력. 그 다음에 이것은 서플라이 팬의 스피드.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산을 했는데 100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이 필요하면 100을 보낼 수 있는 요 서플라이 팬이 설계가 되죠.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생각했던 것보다 부하가 적다. 부하가 적으면 100을 보낼 수가 필요가 없죠. 100을 보내면 좋긴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버리고 많이 들여오게 되면 실내 공기는 환경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에너지가 많이 쓴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서플라이 팬의 스피드를 이렇게 조절을 하고 리턴 팬의 최소 스피드를 이렇게 조절을 하고 해서 이런 그 스피드 팬의 그 바람의 양을 조절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절약한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플라이 템퍼레이처 아까 여기에 보면 62.7도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62.7도인데 뭐 55라든지 그 다음에 unoccupied 뭐 이런 것들이 보면 필요하게 이렇게 그 조절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코노마이저 이렇게 돼 있고 15% 포지션 그러니까 바람의 양도 들어가는 이 양도 그 템포에 의해서 바람이 많이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를 하지만 바람의 양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공기의 틈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난방 시엔 히팅 밸브를 0% 오픈이라는 건 여름에는 난방은 안 하고 요거만 열고 100% 서플라이 팬 요거 이제 서플라이 팬의 스피드를 100%로 하느냐 80%로 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공기가 만들어져서 보낸다. 그런 것을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좀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서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공기조화에서 또 여러 번 접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적용되어 있는 그런 사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및 태양광 발전 겸용 시설에서 이런 것들이 그 시설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붕 전체를 덮는 태양광 발전. 그러니까 뭐 요 지별판이 태양광을 만드는 지별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솔라 판넬 루프. 이것도 지붕이죠, 지붕. 그래서 지붕에 이런 것들을 해놔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7만 7천 가구 정도의 그런 그 이산화탄소 소비 뭐 이런 거죠. 이산화탄소 저감. 이 태양광을 씀으로써. 이콜로지컬 코어. 이건 이제 건축물 내부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코어 중간에 이렇게 형성을 해서 다음 장에서 보면 이렇게 코어를 형성을 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그 바람이라든지 뭐 이런 빛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봤던 거죠. 그래서 뭐 삿포로 일본에 있는 어떤 그 사례로서 이렇게 빛을 필요한 곳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압 전류 측정 방법 이것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 전국 N축 X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받으면 부하라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사용하는 것. 그렇게 할 때 뭐 전압계나 전류계를 설치를 해서 측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건 태양전지 셀의 성능 해서 전류, 전압, 변환 효율, 성능에는 이런 것들이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이다. 변환 효율은 태양전지에 입사되는 빛 에너지를
태양 전지에서 나오는 전기 출력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단락전류는 전압이 0일대의 전류이다. 전류는 여기지만 전압은 이제 여기이기 때문에 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방전압, 태양전지의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을 때의 전압. 그래서 최대 출력은 최대 전압 곱하기 최대 전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60W급 태양전지 모듈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60W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성능 등급. 이런 부분은 참고로만 보시고, 내용이 좀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크와트, 최고 출력. 이것은 실험실 조건, 상대적으로 높은 빛의 수준, 적당한 공기 질량, 높은 빛의 수준. 태양이 장렬할 때, 그렇죠? 뭐 구름이 있다든지 게 아니라 태양이 장렬할 때. 그 다음에 공기 질량, 뭐 비가 왔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공기가 너무 무겁거나 습도가 많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낮은 소자 온도 하에서, 그러니까 저런 것은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햇빛도 많고 공기 상태도 좋고, 이런 상태에서 측정되는 태양 전지 셀 묘들이 최대 출력 등급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셀의 표준 작동 온도는 모듈을 특정한 주위 온도로 평형이 되게 한 후 최대 출력을 셀의 상시 작동 온도에서 측정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최고 출력 등급은 셀의 작동 온도 등급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AM, PM 표준 방법. 이거는 실제 사용자의 필요에 맞추어 햇빛의 기준, 주위 온도, 공기 질량을 표시한 거고, 표준 태양, 지구 평균 1 또는 실제 지구 평균 1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배열의 성능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인자. 이것도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이거 태양전지 소자의 전기 성능 특성과 배열의 설계, 조립과 연관된 저하 인자 특성, 태양전지 작동 온도로 변환, 배열의 전기 출력 용량 계산, 이런 것들을 배열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인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기 출력은 전력 조절기에서 유용한 출력으로 최고 출력 또는 하루 중 생산된 평균 출력으로 정의가 됩니다. 에너지 출력은 특정 시간 동안 생산된 에너지의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태양전지 배열의 단면적 단위당, 면적당 출력이라는 거죠. 단면적당 출력. 다음에 배열의 질량, 단위당 출력. 이거는 이제 단위 질량당 출력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가격 단위당 출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변환 효율, 배열의 에너지 출력을 햇빛의 에너지 입력으로 나눈 값의 100분율로 정의한다. 그 효율이니까 100으로 곱해준다는 거죠. 요 온도 특성, 요 모듈 표면 온도가 상승하면 전압이 급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류와 전압,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이 온도가 80도일 때는 여기였고 25도일 때는 여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류이고 전압과의 관계, 전류와 전압과 그 다음에 이제 온도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류, 전압,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1조 양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 정도 보시죠. 태양전지 발전 분야에서 이게 이제 2011년이에요. 지금 한 10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태양광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해도 지금은 세계 전기 수요의 0.5%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1%나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예요. 그래서 태양 단위 면적당 전력 생산량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6에서 7제곱미터, 전에는 일반적으로 10제곱미터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한 1kW 정도를 생산을 한다. 하다 보니까 지붕 전체를 덮어도 사실 그렇게 많은 전기를 생산하지는 못하죠. 1년 동안 작동한 태양광 용량은 855kW. 시간당이니까 이제 퍼아워죠. 어쨌든. 그래서 그 정도라면 2천만 가정에 전기를 공급한다.
계통 연계형 태양전지 발전 용량에서 2007년에는 7.6기가와트. 기가와트라는 건 15와트예요. 15와트. 기가니까. 다음 2008년에는 16기가, 2009년에는 23, 2010년에는 40. 그래서 이렇게 뭐 연도별로 토탈 이렇게 이게 뭐야? 차이나 타이완, 유럽, 재판 뭐 이거 합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에 관한 것은 이거로 마무리하고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열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은 땅 속에 있는 열을 이용을 하는 것을 지열이라고 하죠. 다음 보시면은 지열 에너지는 지구에 있는 열에서 지구의 열, 지오서멀. 지열은 세계에서 제일 거대하다, 신뢰할 만한 친환경적인 에너지 자원이다. 그 다음에 열 에너지의 원인은 지각판, 화산, 지진. 열은 지각판의 운동에 지구의 고온 내부로부터 표면으로의 흐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구의 온도는 깊이에 따라 증가하며 중심부에서는 4200도씨, 중심부에서는 4200도씨 이상이 된다. 다음에 열의 발생. 일부분은 45억 년 전 지구에서 인화하기 쉬운 가스의 형성 결과 대부분은 방사성 동위원소, 우라늄, 토륨, 칼륨의 소멸,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했다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너코어에서 깊은 곳에는 한 4200도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개요에서는 지하수의 깊은 순환과 1에서 5km 요 깊이에서 마그마가 지각으로 환입을 통하여 열이 지구 표면에 근접한다. 갈라진 틈을 따라 지하수의 깊은 순환은 열을 얕은 깊이까지 보내게 되고, 넓은 면적으로부터 열의 흐름을 모아 얕은 깊이의 유수지로 집중 또는 온천으로 배출한다. 고온의 마그마는 주위 지하수에 열을 전달하고 고온 증기나 물의 형태로 온천과 간헐 온천 등의 지역 표면에 나타난다. 지구 표면에 근접한 이러한 열 에너지는 지열 에너지 열원으로 사용된다. 지열 에너지는 열과 전기로 변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용되는 기술에 따라 지열, 열펌프, 직접 지열 사용, 발전소 뭐 이런 것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특징 및 장단점. 지하 20에서 200m에는 연중 일정한 온도 15도 정도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갈수록 깊이에 따라서 여름 표면 온도가 예를 들어서 35도이고 겨울에는 0도라고 하면 이 가까운 3m, 5m 정도에는 이 영향을 많이 받지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20m 이상 들어가면 거의 비슷한 이런 온도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무한정 사용 가능한 재생 에너지이다. 초기 시공 및 설치비가 많이 소요되며 또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러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기존 냉난방 시스템보다 전기를 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설명도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의 50% 상대 습도를 유지를 하고 습기 지역, 습기가 많은 지역이 효과적이다. 설계가 유연하다. 새로운 환경이나 기존 환경에 시공이 가능하다. 존별, 공간, 공조가 제공이 가능하고 집의 공간별로 서로 다른 온도로 냉난방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이동부가 적고 이동부가 건물 내에 설치되어 내구성과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우리가 실제로 건물에 보면은 사용하는 것은 사용처는 건물의 난방이라든지 지역 난방, 온천 이런 것을 사용한다.
건물의 냉난방, 온수 공급 또는 뭐 수산, 물고기를 키운다든지, 그 다음에 터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기를 생산을 한다는 것은 전기를 생산을 하려면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 석탄이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걸 떼서 보일러를 가동을 하고 보일러를 이렇게 가동을 하고 보일러에서 온도를 끓여서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거죠. 터빈을 돌려서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하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되면 전기 효율이 40%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전기고 나머지는 뭐로 돼요? 열이 되는 거죠. 열이 한 6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을 냉방과 난방에 쓰는 것이 지역 냉난방이죠. 지역 냉난방. 부산에도 보면 해운대에 열병합 발전소가 있죠. 열병합 발전소에서 거기서 하는 일은 그냥 열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남는 열을 냉방이나 난방에 써서 뭐 신시가지라든지 이렇게 열을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사용처라는 말이죠. 우리가 쓰는 사용처는 요런데 그럼 요런 열을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열 발전하면 심층의 깊은 곳에 있는 고온 지열 에너지를 시추궁을 통하여 유체를 추출하거나 물을 인위적으로 주입하여 고온의 물이나 수증기를 생산한 후 그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그 대구 지역입니까? 여기에서 지열 발전소에서 물을 강제적으로 집어넣어서 높은 온도에 물을 집어넣어서 이 높은 온도로 끓는 물을 만들어서 뽑아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요렇게으로써 지층의 변화가 발생을 해서 저번에 그 사고가 난 적이 있죠. 무슨 대학교에 외벽에 무슨 벽돌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했던 지열 발전이거든요. 땅속에 높은 물을 강제로 집어넣어서 그 열로 해서 물의 전기를 뽑아 올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층에 변화가 발생해서 침하가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지열 냉난방 시스템, 건물 내의 열을 지중으로 방출하고 지중의 열을 공급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원을 일반적으로 깊이가 깊지 않으면 뭐 중저온이라는 거예요. 중저온. 우리가 이제 가정집, 건물 같은 거를 할 때 뒤에 사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데 난방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땅속에서 열을 뽑아오게 되면 땅속에서 열을 뽑아서 그 열을 가지고 또 뭐 나중에 뭐 열 펌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펌프가 뭡니까? 펌프는 그 물 같은 경우는 낮은 곳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는 것을 펌프라고 하죠. 열 펌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제 뭐 나중에 이렇게 선도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냉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러한 열이었는데 요 부분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에너지를 이렇게 줄여주는 역할이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뭐 나중에 설명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외기 온도는 30도였는데 예를 들어서 땅속 온도는 15도였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온도 차이가 15도 정도가 나죠. 그럼 실내에서 여름에 필요한 것은 냉열인데 30도짜리를 20도 만드는 것보다는 15도를 가지고 하게 되면 더 적은 에너지로 실내 온도를 필요한 온도로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요거 좀 설명이 땅속 온도가 15도인데 실내 온도를 20도로 하기 위해서는 그냥 끓여다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까 공기조화기를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이 공기조화기에서 만들어진 온도가 아까 그 외국 사진을 보면서 17도씨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가 23도였고 외부가 37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온도를 공급을 해서 23도를 만든다. 이 온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요 pH 선도에서는 요 온도, 그 외기 온도가 30도이고, 여름에 우리가 원하는 온도가 17도다. 원래는 17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에 이렇게 냉수 코일이 들어갔었잖아요. 냉수 또는 냉매. 그래서 여름에는 난방에 대한 밸브는 차단을 하고 냉방에 대한 밸브는 100% 열어서 여기 요 공기를 23도와 37도가 섞인 요 공기,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의 비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만 30도 정도의 공기를 17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7도나 8도 정도의 물이 들어가서 열교환을 해서 30도 공기를 17도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요 15도라는 것이 30도면은 여기였는데 15도가 여기라고 한다면 이 공기를 만들 때까지 색깔 좀 바꿔주세요. 이 좁은 공간에 설명하다 보니까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30도이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7도다. 아이고. 7도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15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도를 만드는 것보다 땅속에 들어있는 요걸 가지고 이걸 만든다면 요만큼 줄어든다. 그러면 요만큼 되던 것이 요만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절약이 된다. 이것은 뭐 나중에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좀 더 설명이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땅속에 있는 요 열을 가지고 열 펌프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열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 올려주는 것이 펌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거에 대한 것도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그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냉동기, 열교환기. 냉동기라는 건 뭐 냉방을 하기 위한 에어컨디셔닝에 들어가는 거죠. 열교환기는 뭘까요? 이게 열교환기. 열을 교환하는 거죠. 열교환. 그래서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에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을 하면 40%는 전기를 생산을 하지만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 60%는 열로 남는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 난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난방이나 또는 그 급탕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급탕이나.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신시가지도 보면은 여기서 전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기는 몇 도입니까? 100도씨 이상이죠. 100도씨 이상. 그러니까 이제 전기형은 100도씨 이상이다. 끓는 물이 100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전기로 변한다. 끓는 물이 왜 100도입니까? 끓는 물은 100도라고 하기로 정한 거죠. 약속을. 어는 물을 0도라고 하고. 그래서 어는 물이 0도, 끓는 물이 100도라고 해서 그 100등분을 해서 뭐 방송에서 오늘 날씨가 20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20도다 그 어는 물이 0도이고 끓는 물이 100도인데 20도면 그 정도이겠구나. 이제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0도신데 이 100도는 무슨 100도냐면 그냥 뭐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고 물이 끓어서 증발되면 온도를 더 높일 수 없죠. 증발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증발이 되는 것을 억제를 한다면 물의 온도를 높일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압력밥솥이죠. 끓으려고 하는데 위에서 압력으로 끓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다면은 그 안의 온도가 100도가 아니고 120도, 130도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쿠크를 열게 되면 그 나오는 그 전기의 분출이 일반적으로 뭐 노란 냄비 라면 끓일 때 나오는 그것보다는 훨씬 센 뭐 칙 하는 그런 것이 나오죠. 그때는 이제 온도가 더 높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열로 만들어진 여기에서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100도다, 110도다 이렇게 되면 이 온도를 가정집에 난방이나 냉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이게 만약 이 온도로 하게 되면 뭐 화상을 입는다든지 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열교환기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110도가 들어와서 뭐 70도가 돼서 나간다. 그럼 여기서 물이 15도짜리 물이 뭐 들어가서 여기는 60도가 돼서 나온다. 이렇게 이런 과정, 이 높은 열과 낮은 열을 교환할수록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열 교환기죠. 이것도 뭐 나중에 가서 뭐 상세하게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온이라는 것은 뭐예요? 심층도에 가면 100도씨 이상 이렇게 되면 터빈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서 설명을 할 때 보일러를 가동을 해서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가 터빈을 돌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고온이라는 것은 뭐 이 지중으로 가면 뭐 4200도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개요.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건물 내의 열을 지중으로 방출하여 냉방을 하거나 지중의 열을 건물에 공급하는 난방 시스템. 이렇게 이게 뭐야? 그라운드 서페이스니까 지표면이죠. 지표면. 우리가 여기다 건물을 짓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배관을 갖다 쓰면 땅속에 있는 물을 이렇게 갖다 쓰면 겨울에나 여름에나 예를 들어서 뭐 15도 뭐 이렇게 아까 그에서는 20에서 200m거든요. 지중. 근데 20m까지 또 200m까지 파는 일은 없으니까 외부 환경과 영향을 아주 안 받지 약간이라도 받는 그렇다면 뭐 겨울에는 뭐 12도, 여름에는 뭐 16도 뭐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온도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 내의 열을 지중으로 방출하여 냉방을 하거나 지중의 열을 건물에 공급하는 방식. 지하 100에서 300m 깊이의 지열원은 계절의 변화 없이 이렇게 되어 있다. 아까는 뭐 20에서 200m라고 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 상황이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땅속으로 가면 여름이나 겨울에 온도의 변화가 크지 않다. 안정된 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겨울의 대기 온도보다는 높아서 난방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여름에는 대기 온도보다 낮아서 냉방에 이용한다. 직접 냉난방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열량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는 히트펌프와 같이 사용을 한다. 이 열을 바로 사용하기에는 냉방이나 난방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기계적으로 겨울에는 온도를 좀 높이고 여름에는 온도를 더 낮춰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종류. 수직 밀폐형.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배관을 연결하는 것이 수직이죠. 밀폐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폐로가 개방되지 않은 폐회로를 밀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큰 용량의 건축물에 적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90%의 지열, 이게 지열을 이용한다 하면 땅속으로 이렇게 배관을 깊이 수직으로 묻는 것이 9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평은 깊게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옆으로 이렇게 많이 깐다는 거죠. 옆으로. 수평 밀폐, 또 얕은 깊이. 이 경우는 충분한 토지가 확보되었을 때 가능하고 그러나 지중의 온도는 깊을수록 온도가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2m, 5m 정도 되면 어때요? 지표면의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죠. 지표면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뭐 깊이 파는 공사가 불가능하다든지 또는 뭐 충분한 토지가 확보되었을 때 뭐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종류에서 보면 이렇게 개방형 지열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밀폐형 지열 시스템. 그래서 개방형은 지하에 있는 우물공호로부터 지하수를 취수, 비용 대비 효율이 좋다. 지하 수중의 오염 및 집안 침하의 가능성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연못 밀폐형은 건물 근처의 연못, 호수, 저수지의 물을 이용하고 장소에 제한적이며 저비용으로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과 지열 히트 펌프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을 할 때 이렇게 열을 받아서 요 열이 이렇게 해서 온도를 더 높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히트 펌프에 대한 것은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죠. 사실은 펌프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온도를
물은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으로, 열은 낮은 열을 높은 열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설명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압력 엔탈피 선도인데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냉방으로 사용하는 열이고 이 부분이 난방으로 사용하는 열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높은 열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온도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겨울에 실내 온도를 뭐 22도로 유지를 하고 싶다. 근데 외기온도가 겨울에 0도이다. 0도. 그러면 0도에서 20도까지 올리려면 이만한 차이가 발생을 하죠. 이만한 그 높이가 차이가 있는데 지열을 가져온다면 지열은 아까 15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5도. 이렇게 15도 정도. 그러니까 이 높이가 이만큼이었던 것이 지열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요만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전기가 이만큼 줄어든다. 뭐 그런 쪽으로만 그 정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지열 냉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기는 좀 뭐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시스템 전체로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까지 그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야 히트펌프까지 뭐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대면 수업할 때까지 강의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